네, 이인호 교수님 강연은 제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말씀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적으면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인호 선생님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훌륭한 강연 진행해 주셨는데요. 6.25 사실 이게 정말 상처, 좌우를 떠나서 가족 안에 또 우리 사회 안에 정말 큰 상처인데 이게 진실 가운데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또 극복해야 나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오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인호 교수님께서 그 질의응답을 많이 하고 싶어 하셨어요.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우선 이렇게 시간을 조금 이렇게 넉넉히 편안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또 대학생 친구들도 오신 것 같은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예. 여성으로 상당히 훌륭하시고 그래서 너무 존경하고요. 6.25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라면 저는 영화에서는 그렇게 올입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또 모든 사건이 다 터져나갔거든요. 근데 그걸 또 영화를 또 이렇게 B급빛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왜곡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을 죽였다, 어린이를 죽였다, 경찰서 지붕에서 사람들을 쏴서 죽였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 그래야지 아니 직접적으로만 아니네 큰 그림을 그려서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역사에서는 알겠지만 혹시 이 교수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참 절실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5.18이라고 하는 정말 유교하는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참 큰 문제죠. 이 공산당 저는 어떻게 우연찮게 러시아 역사를 전공을 했고 혁명사를 전공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박사 논문 쓸 때 또 점조직에 관한 연구를 좀 했어요. 그거는 내 점조직을 연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의 인텔리겐자라고 하는 현상이 지식인들이 그냥 지식 전문가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절실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맞으면 사회 정화를 위해서 투신하는 같은 모습을 보이고 해서 그런 식의 현상, 인텔리겐자는 현상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하는 과제를 우리 교수가 주어서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메이슨리라고 하는 비밀 조직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러시아 지식인들 가운데 두 사람이 18세기 말에 이미 마소닉 로지의 이 회원이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리 속에 무슨 인텔리겐자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뭐가 있는지 좀 들여다봐라. 그래서 그걸 봤더니 그거는 인텔리겐자 현상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건 아니고 이 성서에서 나오는 히람이라고 하는 이제 건축가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본래는 이 도제제도 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동업자들끼리 맞으면 상부상조하는 서로 돕고 가르치고 하면서 나중에 또 서로를 후생에서도 도와주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누가 거기서부터 착안해서 18세기가 오면 이게 거대한 다단계 조직으로 비밀 조직으로 변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꼬임수는 상사들이 시키는 대로 선행을 하고 하면은 불로장생의 비결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무조건 복종을 하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서로 비밀 조직의 요원이라 일부라는 걸 알기 위해서 악수를 하는 방법이 틀리다든가 하고 또 자기들끼리 몰전 무슨 해골 같은 걸 놓고 가면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걸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18세기는 이미 그게 전 유럽적인 움직임도 있어서 프리메이슨 대회도 있고 한데 그게 겉으로 봐서는 비슷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다단계 사기 조직서부터 왕정 음모 조직, 뭐 혁명 조직 별게 다 되더라. 러시아 같은 경우에 교회가 굉장히 좀 카톨릭교나 개신교와는 달리 러시아 교회는 영적인 세계만 관리한다 해서 세속적인 차원에서 무슨 선행을 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하는 이런 거 같은 거는 별로 개의치 않고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을 비움으로써 고통을 감내하는데 맞으면 강점을 주니까 그 대신 교회 대신에 뭐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뭐 이 자선 병원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그 프리메이슨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돌아가 보니까 이게 점조직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이 두 분을 조직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 둘이는 알아도 둘이는 모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말을 잘 듣고 좋은 일을 하면 한 달에 올라가고 해서 3단계였던 것이 33단계까지 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밑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 조직이 이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그 원리가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혁명운동도 그런 걸 이용을 하고 뭐 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혁명운동에서 많은 비밀 조직들이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소련 같은 경우에 정부 조직 같은 것까지도 겉으로 볼 적에는 다른 사람들이랑 마찬가지 속은 달라요. 지금은 이제 자료가 많이 개방이 돼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은 김일성하고 스탈린의 교신 이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 김일성 동지에게 하고 보내는 이 당 지령이 있어요. 그거는 이 소련 공산당 이 서기장 요셉 스탈린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는 김일성 동무의 따바리시 김일성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가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김일성 씨에게 그 국가 수반으로서의 이제 예외를 깎듯이 하고 이렇게 이제 편지 어조가 달라지는데 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그 초보적인 면에 그런 이 조직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선동을 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주 같은 경우도 그게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려운 것이 본인들이 들어가서 뭐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게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본인은 이걸 하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또 다른 목적, 통일교 같은 것도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통일교 아이들이 옛날 이제 90년대에 꽃을 팔고 뭐 해서 돈을 모으면 그게 통일교 자금이 되고 하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그걸 잘 운영하는 데서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격려를 해줘요. 이제 미국에 그때 자유분방하게 아이를 키워야 된다 해서 부모들이 뭐 누구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하든 상관도 안 하고 뭐 이런 그 풍조가 휩쓸 때인데 아이들이 자유를 원하면서도 또 한편에서 그걸 섭섭하게 느끼는 점이 있어가지고 통일교에서는 그 점에 착안해서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건 이건 특별한 거고 결혼이라는 건 특별한 거니까 그 특별한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좋은 일을 해서 자원봉사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고 뭐 근데 자발적으로 꽃도 팔고 뭐고 해서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딴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내가 미국서 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그때 뭐라 하더라 세계 뭔가 아무튼 그 통일교 무슨 기구가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외국에 국제회의에 보내주겠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나한테 그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나 이게 뭐가 이런 게 있나 그때만 해도 외국 가기가 참 어렵고 그 정말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을 때가 그때는 이게 통일교에서 한다고 그래서 난 그때는 나는 그 상관을 안 한다고 그래서 말았는데 그 다음에 통일교에서 그 세계 노벨 수상자들을 모아서 한국에서 국제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세력이구나. 이게 노벨 수상자를 갖다가 대여섯 명씩이나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우연한 계기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통일교에서 돈을 줘서 한국에서 회의한다는 조건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은 그 회의가 필요한데 돈이 없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그걸로 끝났다는 겁니다. 통일교에서는 그거를 광고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거를 이 공산당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발전이 돼 있어요. 본인들은 모르게, 그러니까 만약 민주화 운동 하면은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 민주화 운동을 하지 대한민국을 해치겠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데 그거를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전교조니 그런 것도 실제 이 전교조 만들 때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 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교육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한 점이 많다는 것을 내가 늘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사들의 처우가 좋아야지 우수한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이 교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 교원연합 조합이라는 건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참교육이라고 내세우고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침투해가지고 본 목적하고 달리 이거를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게 돼버려요. 자기들 하수 조직에 만들어져. 이런 식의 걸 하니까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가 파악하기로는 그 학생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게 이 절차를 따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게 참 이 군사 소위 독재를 해서 이제 오래 참다가 이제 그게 끝났는데 이제는 진짜 민주화가 되겠다 하는데 뭐 이 군부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으니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학생들이 다 데모를 했잖아요. 그건 안 되겠다. 절대 다수는 사실 그런 걸 했는데 그거를 북한의 입장에서는 권력 공백기를 이용을 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계기로 삼으려는 그런 그 의도가 있었던 게 분명하고 왜냐하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전복시켜서 소위 해방을 시켜서 통합한다고 하는 게 공개로 천명한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권력 공백기를 이용하지 않고 북한이 두 손끝 맺고 있었다면 그건 누구 말 맞다나 그건 김일성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했는데 그 서울역 광장에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5월 19일에 다 각 지방에서 연합 데모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전두환 장군이 이제 무슨 낌새를 채고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산하니까 그게 그만 사그러졌잖아요. 그때 지금 심재철 국회 부의장 하던 사람이 자기가 판단할 때 밤새 모인 군중을 그냥 뒀다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해산을 결정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해산이 되니까 저쪽에서는 이걸 거꾸로 자기 목적으로 이용하려다 안 되니까 그중에 이제 일부 침투했던 세력이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에 불만 있는 걸 아니까 거기다 이제 마침 쑤신 거죠. 거기도 직접 학생 지도자들은 벌써 도주를 하고 있었다고 나중에 다 기록에 남는데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은 못 모르고 언면에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희생이 나오니까 이제 간데 바로 아까 말한 뭐 여학생들의 가슴을 도려내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언어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누가 그지도 어떻게 하겠어요. 오밤중에 혼자 할 수도 없고 동료가 그걸 보고 허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밤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시신들이 널브러지는데 그걸 누가 했는지 그리고 또 그 총 맞은 자죽이 우리 총이 아니었다는 것도 많은 증언들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선동을 하는 기술이 무지하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 대한민국 사람 특히 광주 시민 전체가 희생자가 된 거죠. 몇 사람에 의해서.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이 제주 폭동을 일으키고 성공을 했다고 해주에 가서 보고 대회를 해요. 해주가 남한 공작의 북한 기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걸 진압을 하는데 희생자를 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떤 국가가 자기 나라를 세우고 마치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들 반발하고 나오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보도연맹 경우나 마찬가지로 정말 불행한 운명의 장난으로 이쪽 저쪽에서 다 당하는 입장에 사람들이 끼게 된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현기런 교수라고 문학하시면서 소설 쓰신 분이 9살 때 자기가 당하면서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들이 여섯인데 삼촌 한 사람은 경찰이었고 나머지 막내 둘은 폭도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잡혀 죽이고 이런 그 참사가 있던 얘기를 솔직하게 다 이루면서 이거는 정말 그 서로가 이해를 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하는 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6.25 때 일어났던 것도 그거에 비추어서 소설 쓰신 것들도 있습니다. 가령 목사님들이 북한의 저 장로님들의 아들들이 목사가 됐다가 세 사람이 내려오는데 한 사람은 중간에 하다가 북한으로 갔고 두 분은 내려와서 하는데 한 분은 이제 자기 신도를 살리기 위해서 협조하는 척 하다가 중간에 빠져서 북한으로 갔던 사람이 거기 큰 관리가 돼가지고 남한에 와서 이 사람을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미국에 가고 이런 그 얘기들인데 그 바로 내면적인 갈등 겉에 나타나는 거하고 달리 희생하는 거. 그건 뭐 일제시대 때도 사실 비슷한 예들이 많았어요. 지금 항일 운동을 대놓고 한 사람들은 외국에서는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대놓고 하면 가만두질 않죠. 근데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중적으로 협조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뭐 독립 자금도 되고 또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생이 희생된 그런 그 사례도 있고 뭐 김환란 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여성교육과 기독교가 그 탯줄인 그런 분인데 이화를 살리기 위해서 겉으로 일본 쪽하고 협력하는 척하고 이화라는 학원을 살렸는데 그걸 친일이라고 지금 난리를 부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게 바로 북한이 원하는 바예요. 이쪽에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협조할 사람들이 갈라쓰는 이런 거. 일본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시대 때 우리가 당한 사람들은 서로 얼마나 살아남기가 어려웠는가를 알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렬하게 친일을 하고 불필요하게 했던 사람들은 따돌림을 받고 뭐 해가지고 사실 발붙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몇 사람은 또 처벌을 당하고 밖에 나오지를 못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친일파라고 몰고 나면은 성인 가운데 친일파로 몰리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세상이 변했고 우리가 가치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볼 적에 일본이 우리나 마찬가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고 또 경제 형편이나 뭐 여러 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게 그래도 있는 나라니까 협조를 하는 게 우리에게 이롭지 과거를 생각해가지고 그만 읊조리면 그럼 일본이 미국에서 당한 건 뭐예요? 이 원자폭탄을 맞은 것까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일본이 미국하고 손을 잡고 있는 건 뭐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바로 아까 얘기한 그런 언어 같은 거 그것도 많이 읽어보면 북한 서류 같은 거나 그쪽이 다른 나라에서 자행된 것들을 보면은 그게 그쪽 언어라는 게 드러납니다. 예. 예. 질문에 대한 답변 다 다음 사람 질문하시라고. 난 거기서. 다음 질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나왔는데 오늘 강의 중에 좀 짧게 언급하셨는데 그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대한민국 독립을 할 좀 합의를 하다가 그 북한에 좀 다녀오시는 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보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LGIC랑 장로분하신 이제 얘기를 조심하게 있지. 그 질문인데 기사가 나온 거는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기여한 바는 없다. 대한민국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6.25와 대한민국 건국을 할 때 이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이제 말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다 얘기를 했지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다시 찾아서 세운다는 데는 우선 이 독립운동을 해서 일본을 물리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어떤 이 합의된 이상에 따라서 이제 이 세우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독립운동가로서의 김구 선생의 이 기여를 부정할 사람 아무도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되죠. 독립운동가로서 하지만 이 존중을 하고 하지만은 그 대신 해방 후에서부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47년까지는 이승만 박사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셨고 아까도 그런 얘기가
빨리 독립을 해야 된다. 맞으면 이 해방되던 해에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그 신탁 통치 얘기를 했을 때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 북한에 그 48년에 봄에 가실 때까지도 이 북한 사방에 김구를 매도하는 것들이 붙여 있었고 그래요. 근데 왜 두 분이 틀렸느냐? 이 두 분 사이에 맞아 독립운동의 책략이 달랐죠. 이 이승만 박사는 우리가 문명국이라고 하는 거를 독립국가의 국민이 될 자격이 있는 문명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인식을 시켜서 이 국제 정세를 줬다 폈다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지, 우리 혼자 힘으로 독립을 할 길은 없다. 그러니까 그 외교 노선을 취하면서 이 독립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령 테러리스트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승만의 지론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동 사람들 볼 적에 그 사람들 자기들은 다 애국자지만 우리 눈에는 테러리스트라고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도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거를 이 박사는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승만 박사는 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양서를 읽었고 그 전에 과거를 볼 정도로 한하게 통달했던 분이고, 김구 선생은 그런 식의 학문적인 견식은 없고 현장에서 뛰면서 의분에 넘쳐서 이제 활동을 하신 분이니까 맞으면 두 분의 안목에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나는 그 이승만 박사는 어렸을 땐 그냥 우리 대통령 이 박사라고만 알았지만 이 역사 문제가 돋아지면서 나 스스로가 공부를 했는데 알면 알수록 정말 그 하늘이 주신 천재 지도자라는 걸 알고, 나는 지금 세계 누구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잡아간 처칠, 아데나워 이런 분들, 그리고 스탈린 모두 다 이 1870년대생들이에요. 레닌은 1870년생이고 스탈린은 79년생, 이승만 박사는 75년생, 김구, 아데나우는 76년생. 그러니까 이 경험을 많이 한 노련한 분들이 전쟁도 겪고 여러 가지 하면서 바로 그 유엔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김구 선생은 이 적인 안목이니 그런 데서는 거기에는 훨씬 못 미치고 애국심은 강렬했던 분인데, 이 장덕수라고 하는 우익 인사가 암살당했는데 12월 2일에 김구 선생이 그 김구 선생이나 그 대한독립당 사람들이 이 조사선상에 올랐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승만 박사에게 이제 요청을 했던가 봐요. 자기 체면상 그 조사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달라. 근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을 몰라서 그렇고, 또 이승만이 그 당시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독립운동가일 뿐인데 이승만이 도울 수 있는 길도 없고 하니까 그냥 조사 받으면 되지 어떻게 할 다른 길이 없다 했는데, 그걸 굉장히 고깝게 받고 반이승만 쪽으로 돌아서면서 이승만을 마치 사욕에 취해서 이 분단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같이 매도하는 입장으로 가신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소련 자료가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김일성 동무에게 보내는 충원, 그리고 스탈린이 이 남북 지도자 협의하는 그 확대회에서는 이런 걸 결정하고 이 축소회에서 이런 걸 결정, 지령이 다 내려간 문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 조선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스탈린이 조목조목 검토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해라 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분단은 결정된 상황이지 김일성을 만난다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께서 김구 선생이 북한으로 간다고 그럴 때 만나보려면 스탈린이나 만나지 김일성은 만나서 뭘 하누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중국 공사가 쓴 비망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선포 직전에 김구 선생을 7월에 만나서 이제는 김구 선생께서 맞으면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하실 때가 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김구 선생 추종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아느냐고 하는 소리를 돌아다니다는 소문이 있는데, 선생님은 좌익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협조를 하셔서 지체에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부통령이라도 하시든지 해서 손을 잡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내 뜻만 아니라 장충통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전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구 선생님 거절을 하시죠. 체면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개인적인 게 작용을 했어요. 위대한 분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국, 맞으면 그 남한만, 대한민국의 남한만 선거를 해서 거기에 반대하신 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유엔이 승인하는 것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뜻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현실로 봐서 우리가 그때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으면 이 시간이 흐르면 북쪽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이게 유교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에게 상처와 그리고 죄인이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많이 남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6.25의 발발자인 김일성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서 그 김일성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세기와 더불어와 같은 그런 책들이 얼토당토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 스티코프의 일기 같은 그런 사료를 조금 언론에 조금 더 이슈화해서 김일성에 대한 근원적인 톤다운 어떤 근원적인 어떤 네. 김일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기반이 그 리더로서 이들 기반이 따로 있던 사람이 아니고 그 순전히 소련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리더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도 뭔가 자기 스스로를 증명을 해서 자기도 정말 북한의 수령이면 수령 노릇을 하고 싶지 일일이 모든 걸 소련 사람들의 지령에 따르기는 좀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6.25의 공적을 세우면은 그로서 이제 스탈린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독자적인 권력 기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박헌영이 남한에서 버티다가 못하고 가가지고 김일성에게 남한에는 북한이 쳐들어오기만 하면은 호응하는 세력이 많을 거니까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했고, 박헌영이 사실은 김일성보다는 훨씬 더 기반을 쌓았던 사람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소련에서 볼 때 훨씬 더 버거운 존재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스스로가 그 당시는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고, 자기 딴에는 그때 승산이 있다고 해서 그건 주장을 하니까, 말하자면 개인의 욕심이 민족의 희생을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승만 박사도 북진 통일 뭐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트루만에게 보낸 편지서였지, 그러면서도 이 국제 협약을 지키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 후 이제 휴전할 적에 휴전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고, 우리에게 대한 어떤 맞으면 통일이든지 아니면은 절대로 북한이 침략을 해도 우리가 또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고 꼬집을 세가지고 결국은 한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거 얻어내죠. 아까 그거 내가 참 빼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심 중에 하나죠. 이 박사의 고집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노출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반공포로를 자의적으로 막 석방을 시켜서 미국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요. 뭔가 하면은 이승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승만이 무슨 일을 저질러서 소련하고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게 만들어서 이승만을 묶어놓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요구하는 한미 방어조약을 맺게 해주고, 이승만은 그 전략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닉슨 부통령의 그 회고록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닉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혼자를 해도 북한을 찾아가 싸우겠다. 그건 이제 물론 전쟁 후의 그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그 생각을 하시니까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무슨 재주로 당신들하고 의논 없이 당신들에게 지원 안 하고 지원 없이 북한을 쳐들어가서 내가 승산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자꾸 떠들어대야지 저쪽이 두려워하지 내가 미국에 항상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를 칠 전략을 세우기가 얼마나 편하겠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노련한 정치가에게 한 수를 배웠다.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이승만 박사는 이 정략가로서도 한 수 모든 사람의 우위에서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 때 같이 그 이승만을 수행하고 2년을 같이 보냈던 그 밴 플리트 장군은 자기 상원에서 증언할 때 이승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몸무게 크기만한 다이아몬드 가치가 나는 한국의 애국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죽하면 그런 찬사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카소는 어디선가 승만 리 is larger than Korea라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이런 인물이 나왔더니 한국 전체를 봐도 모자랄 그런 큰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 이 반대 공산 진영에서는 이승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승만을 죽여야만 대한민국이 죽으니까 그걸 치열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 뭐 태어나기 전인지도 모르지만 박정희 독재를 나무랬고 이 전두환 독재를 비판을 했지 이승만이라는 이야기 안 나왔거든요. 근데 90년대에 들어와서 이 소위 뭔가 이 남쪽 사람들이 반공 무슨 이 냉전 논리 그만해라 하니까 우리는 냉전이 아니라 아직도 북한의 위협, 중국의 위협이 아직도 있는데 그냥 움찔거리고 마치 무슨 이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 무슨 지식인의 표상인 것 같이 우물쭈물 뒤로 후퇴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승만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쟤들은 전략이 좋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처음부터 이승만을 공격하지 않고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을 대줘서 김구 선생을 이승만 죽이기에 도구로 이용해요. 김구가 훨씬 더 훌륭한 독립운동가였다. 그건 김구 선생을 아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죽이기를 하고 김구는 통일 한국을 원했는데 이승만은 분단 한국을 원해서 이승만은 배신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는 지금 김구 선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완전히 폐기 처분됐죠. 그게 저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6.25를 통해서 기존의 신분 질서라든지 기존의 신분 질서라든지 그런 게 다 파괴됐다고 하셨는데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등을 좋아할까요? 뭐를? 평등.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등. 그게 참, 예. 악용을 해서 이게 예. 기회의 평등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평등을 좋아하는 걸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평등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은 없고 내가 더 잘 돼야 된다는 걸 원하는 걸까? 정말 평등을 좋아한다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 나름대로 그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한 해 내가 서울대학교 아직 있을 적에 이제 그야말로 민주화가 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좀 자유롭게 모든 걸 얘기할 때 학생들한테 가족사를 좀 써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고충을 겪는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만 사료가 불충분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이제 하라고 그랬더니 뭐 처음에 뭐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더니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써냈는데 제가 그때 사실 그 숙제를 내면서 내가 훨씬 더 많이 배웠어요. 그 어떤 애들은 뭐 우리 15대째 조상이 누구셨고 뭐 이런 걸 써내고 어떤 학생들은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다가 내가 숙제를 낸 다음에 처음 알았다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한 경우는 지금 그 미국의 대학 교수로 잘 나가고 있는 학생인데 이 여수 출신인데 그 바로 여순 사건에 할아버지가 그 청년으로 이 본의 아니게 연루가 돼서 신혼초인데 자기는 산에 들어가기도 싫은데 그렇다고
잡혀 죽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뭐 동네 어디에 숨어서 살다가 동네 사람 못 살게 보니까 자살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형을 집행을 했대요. 그런데 그 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굉장히 현명해서 애한테 그걸 가르쳐 주질 않고 내가 숙제를 낼 때 처음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자기는 서울대학교 들어와서 판단력도 있고 할 때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받아지지 않고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면서 지금 오히려 미국의 대학 교수가 돼서 정말 역사에 대한 멋진 보복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가만있어 내가 이 얘기 줄거리를 조금 빗나간데 아까 무슨 얘기를 하더니 평등. 그때 그 숙제를 내면서 내가 느낀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당쟁 사화 뭐 이런 과정에서 뭐 삼족을 멸한다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랑 전라도 같은 데는 가장 똑똑하고 기계가 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임금에 대해서 뭐 좀 반대되는 상소 같은 걸 써다가 귀양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우리의 조상이 너희보다도 한때는 훨씬 더 낫다, 더 윗자리였다, 뭐 이런 것이 어디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배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의혹도 들고 또 하나는 관의 힘이 전통적으로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권력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이 암암리에 있어가지고 남들이 자유롭게 뭐 잘 사는 거를 봐주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꼬인 심리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나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 러시아를 전공을 하고 했는데 그 두 사회가 그렇게 대조적인 수가 없는 게 미국은 천혜적으로 지리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 타고난 나라예요. 이 러시아는 아무리 공정하게 살아도 특히 그 농업시대는 몇 사람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악조건인 사회일수록 내가 많은 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맞으면 불평등으로 가는 그게 강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또 겉으로 보이는 평등의식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보다는 위에 서야 된다 하는 그게 강하지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 이제 우리가 9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의 60% 정도가 나도 이제 중산층에 진입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평등에 대한 강박관념이 없이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나도 살 수 있고 남도 살 수 있고 꼭 상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하고도 관계가 되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정신적인 자세를 가다듬는 게 필요하죠. 내가 미국에 좀 유학 갔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서는 경쟁이라는 거를 상대 경쟁보다는 자기하고 싸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학교에서 성적을 매길 때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이만큼 먼저에 비해서 얼만큼 더 향상이 됐다. 뭐 그러니까 옆에 아이가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다 하는 그거를 교육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조금 단단한 얘기지만 내가 볼 적에 우리는 반교육을 했어요. 상대평가한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게 상급 학교 올라가는 성적에 직접 반영된다는 이건 반교육이지 교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같이 가르치면서 협동을 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잘 된다 해야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일제시대 때 연속이지만은 그때도 석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석차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에게 격려하고 상 주고 할 때 그 학교 안에서만 적용이 되지 이게 상급 학교 가는데 전혀 작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우리 반 전체가 다른 반보다 더 잘하고 또 우리 학교 전체가 다른 학교보다 잘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상대평가 성적이 상급 학교에 가면 그거는 서로 협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나는 잘못된 이 평등의식에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서로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배는 조금 골아도
그로 인생을 살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취미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데 그걸 서로 이 용납을 하고 좋게 보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죄송한데 저 또 질문해도 될까요? 저 다음 여기 예, 다음 예. 예. 네, 좋은 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상처와 치유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일단 우리 한반도 전 민족에 있어서 이 6.25가 커다란 상처를 남긴 건 맞는데, 나중에 이렇게 통일에 대비하기에 앞서서 일단 저는 대한민국 자체에서도 큰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제 5.18 말씀해 주셨고, 저는 제주 사담을 좀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주 사담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주 사담은 이제 48년도 4월 3일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일어난 폭동 반란인데요. 그 5월 10일에 있을 이제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4월 3일 새벽 2시에 경찰서 12군데를 이 폭도들이 다 습격을 해서 경찰들 그리고 우익 세력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폭도가 이어지게 되고 5월 10일 그 선거를 막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주도의 지역구 3개 중에서 북제주군 이 2군데가 50%의 투표율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선발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이제 팩트고요.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처라고 해서 이걸 제주 도민이 모두 다 공유하는 상처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가해자가 있고 또 피해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 4.3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이것들을 다 그냥 듣고 모두가 희생자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위자료를 이렇게 챙겨주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 6월 24일 발의가 이제 시행이 되고 한 사람당 1억 3천만 원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제가 알기로 1,000여 명의 가해자도 그 위패가 이제 모셔져 있고, 네, 그래서 이 가해자들과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다 돈이 지불이 되는 식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18과 비슷해요. 5.18에서 실제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돈을 세금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상처가 제대로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그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이 광주 경우도 우리가 처음에 그 보상을 할 적에는 이 옆에서 구경하다가 그 당한 사람들 등해서 이 정부가 치안을 제대로 유지를 못하게 해줘서 무고하게 피해 당한 사람을 보상을 한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이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을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광주에 오히려 소위 폭도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영웅이 되면서 지금 이게 특별법까지 만들어주고 이런 상황이죠. 그런 근본적으로 본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랄까 하는 거를 부정하고 돌아가는 얘기예요.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광주 얘기를 하려면 그냥 지금까지 논의가 누가 뭐 총을 쏘라고 발포 명령을 했느냐, 뭐 헬리콥터가 떴느냐, 어쩌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것이 불법이었느냐. 그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는 경고하는 거거든요. 거기 대들면은 군대가 무슨 짓을 해도 한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조심을 하고. 그래서 비상상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에요. 그럼 오히려 그 법 자체가 그건 없어져야 되느냐 이것부터 얘기해서 그럼 계엄군이라는 사람은 갔으면 계엄군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맞아 대응을 안 하려고 참다가 결국은 대응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세계 보편적인 어떤 원칙, 국가의 존재이유, 공권력이라고 하는 건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행사하는 폭력이란 말이에요. 그것하고
그룹들이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고 할 때 그건 공권력 쪽에 사실 무게가 더 가해지 되는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불필요하게 행사를 했을 적에는 미국이 지금 경찰을 심판하듯이 그런 식이 필요하지만 이런 그 내란의 상황에 있었을 적에는 우선은 진압을 하는 게 맞는데 제주의 경우나 강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가장 큰 증거는 특히 그 광주에 같은 경우에는 이 유공자면은 이름을 발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누가 공을 세웠으면은 이 물질적인 보상을 하기 전에 이름을 기리는 것이 보상의 첫째입니다. 그거는 안 하고 그게 무슨 프라이버시 침해니까 안 하고 각종의 혜택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기강이 무너지고 이건 절대로 그 정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주는 물론이고 제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폭도를 피하다가 가다 보니까 어떻게 경찰한테 또 쫓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방에 있으니까 그런 면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지만도 그러나 대세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가령 우리나라 그 우익 지도자들 가운데 유명하셨던 그 이철승 선생 같은 분은 아버지가 미군의 폭격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원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다가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희생이 됐다. 이 정도의 어떤 그 이해나 그 용납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거를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항상 옳았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가도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역사를 본다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역사 해석은 북한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건 반역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정의가 다 같이 상처를 입었다는 걸 인정하자는 게 내가 아까 말한 그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났다는 걸 줘야 되는데 이게 다 정부가 잘못이니까 정부가 보상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상. 그리고 나는 근본적으로 민주화 보상이라는 거가 난 잘못됐다고 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해서 민주화가 되면은 자기들이 이 소신을 맞으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니까 그 승리 자체가 보상이지 그거를 따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한 난 역사적인 사례도 별로 몰라요, 사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제 중요한 게 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있는 게 북한은 북핵이 생기기 전부터도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되니까 자신을 가지고 좀 북한을 돕고 싶어도 그 돕는 순간 그게 우리에게 무기로 돌아오니까 그걸 못했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용감하게 그걸 했고 나 자신도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로서 한 번은 시도해 볼 만한 그거다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한을 도와줘서 자립을 하게 경제적으로 제대로 쓰게 만들어서 우리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하는 것이 이 강압적인 흡수 통일보다는 낫다. 난 원론적으로 그건 맞는 거라고 해서 한 번 실험한다 해야 되고 한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그러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는 절대로 용납 안 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지킨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되더라고요. 그리고서 나는 이제 모스크바에 대사로 있을 때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우리는 이제 고지식하게 컴퓨터로 다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했잖아요. 이제 저쪽에서는 자기네들 이제 용원을 보낼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첫 번에 그거 용납하는 것까지는 글쎄 이걸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좀 눈 감아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절대로 이건 잘못됐다 생각을 한 게 그때 유민영이라고 대한민국을 등지고 북한으로 간 최고위 공직자 최덕신의 이 부인이 그 대남 공작 책임자였는데 그 여자를 이산가족 단장으로 보냈어요.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돼요. 벌써 그때부터 우리는 북한한테 맥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국민이 절대로 그 용납하지 말았어야지 되고 그런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
남측 대통령 뭐 그거는 탄핵 가물이죠.